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860만에 이르는 베이비 부머, 또 그 중심 세대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인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고문님께서는 이제 은퇴를 하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현업이시잖아요. 예, 작가로서는 또 은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요. 예. 퇴직을 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고문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예.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은퇴 설계 전문을 한 지는 한 50 중반부터니까요. 다만 그 전에 이제 제가 40 한 중반 됐었나요? 그때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만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냐 해서 앞으로 100세까지 살면은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네. 그때 다 저를 웃었습니다. 뭐 별 생각을 다 안 해, 뭐 별 걱정을 다 안 해 했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40대부터는 늦어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은 50대 이럴 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야, 좀 더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고요. 40대 중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게 집중도를 가지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40대 정도부터는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 이렇게 하더라도 또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그래서 늦은 것은 아니니까요. 야, 이거 나 늦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해당되는 또 이때가 안 되면은 50대 또 방법이 있고 60대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 그러면은 내가 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은퇴 준비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미 은퇴 준비가 늦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예. 20대 때부터 사실 장기적으로 준비할수록 더 유리한 건데 뭐 30대나 40대는 잘 안 보지 않고 최소한 5, 60대가 되어서야 아차차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근데 60대도 늦지 않았다. 방법은 있다. 이 부분 이제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100세 시대면 우리가 또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일을 해서 소득을 내가 얻는 구간을 더 길게 늘려가다 보면은 뭐 은퇴 준비는 저 이제 뒤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 2의 직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방금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도 한 10년도 됐죠. 한 8년 됐는데요. 그때 1인 1기 이런 걸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평생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꼭 소득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기의 어떤 사회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의미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일을 이렇게 평생 이어가려면은 평생 하여튼 뭐 한 70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이어가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가는 것이 제일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득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 일에서 내가 이 전문성을 어떻게 좀 연결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금융회사이고 주로 투자 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은퇴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은퇴 쪽을 하면서 이 둘을 결합해서 이제 제 전문성을 이제 은퇴 자산 관리 이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평생 동안 했던 일에서 나의 전문성을 좀 연결할 수가 없을까. 제 주변에는 이제 학교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그 교육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결 안 되는 분들이 또 꽤 되시죠, 사실은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한 40% 정도는 연결이 되고 또 나머지는 연결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나의 전문성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이제 정석의 방법이 자격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기의 전문성,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게 자격증.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주된 직장을 나오고 나서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전에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이런 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준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끝에 선을 이제 딱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더 길게 연결을 하는 게 제 2의 직업, 인생 2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정년 연장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재고용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예, 재고용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직장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계열사라든지 다른 부서라든지 안 그런 그 회사에 관련된 곳에 이제 고용을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로가 제일 사실은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앞으로는 개선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각자가 좀 대응해야 될 영역이니까요. 뭐 제도 개선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각자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게 가장 소득이나 그다음에 자기의 만족도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에서 이 분야에 좀 노하우 많이 있으신 분 없을까? 사람을 좀 찾고 있어라고 했는데 대기업에서 우리 이번에 퇴직하시는 선배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쪽 전문가야.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일을 해봐. 근데 예. 어차피 퇴직도 하시니까 대기업에서 받던 연봉이 아니라 그 한 60% 절반만 받으셔도 좋으시대. 뭐 이러면서 또 재고용이 될 수 있는. 정확합니다. 하나의 선순환이 될 수도 일본이 있겠네요. 딱 그 정도의 이제 연봉으로 이렇게 연봉을 낮춰가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재고용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기업도 좋고 예. 또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좋고. 그래서 일본은 실질적으로 일본은 정년이 60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재고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에게 권고를 하기를 70세까지는 있게 해주라는 것들을 이제 권고를 했고요. 일본의 기업들은 또 정부가 권고를 하면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70세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60세인데 거의 70세까지 지키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재고용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고용, 재고용 뭐 이런 형태입니다. 뭐 그렇게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노후를 위해서는 일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처한 환경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근데 보통 얼마 정도가 있어야 특히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쓸 수 있어야 혹은 쓸 돈이 있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이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인데 또 그게 제일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편차도 심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그 기준을 보시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후보장 패널 서베이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광범위하고 믿을 만한 데이터인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 부부 이렇게 기준하면은 월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부부 두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330만 원. 예, 그 뭐 대략 4천만 원 연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 평균하면요. 전체 평균하면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 기준 한다면은 대략 1년에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이 정도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다기보다는 유의해야 될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 서베이 한 기간 동안에 제가 생활비 상승률을 보니까요. 연 한 4%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거 꽤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연 4% 생활비가 오르면은 우리가 18년 지나면은 생활비가 2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18년 지나면은 700만 원이 되는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후의 자산도 이렇게 물가만큼 올라야 된다는 것. 그렇게 자산을 운용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이제 그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내가 그러면 생활비를 좀 줄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생활비 올라가는 거 역시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3% 정도만 생활비를 줄이게 한다 그러더라도 생활비가 2배 되는데 거의 24년으로 해서 훨씬 생활비가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여튼 생활비도 꽤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자산의 가치도 물가 이상은 올라가도록 내가 자산을 구성해 놔야 된다는 것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다운시프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매뉴얼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기어를 낮추는 것을 다운시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 전에 노후 전의 생활의 어떤 지출 패턴하고는 좀 다르게 다운시프트를 해서 생활비가 올라가는 그 상승률을 좀 낮추는 것. 예, 그래서 다운시프트와 내 자산을 물가 이상은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300에서 350 정도가 적정 생활비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여기에서 70% 정도 보통 소요가 되고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은퇴 이후에 최소한 2, 30년은 쓸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대략만 따져보더라도 뭐 한 8억, 10억 막 이 정도 언저리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부동산으로 이제 깔고 앉고 있지 살고 있는 집. 금융자산만으로 한 10억 원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지 않나요? 그 주변에 너무 돈 많은 사람들만 보신 경우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가게들을 보면은 사실은 금융자산은 한 50대, 그다음에 60대 가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4천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랑은 너무 먼 거죠. 예, 보통 그렇게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자산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들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부채가 1억이 있으니까요. 이제 순자산으로 하면은 5억 원 정도입니다. 5억 원에서 한 1억 4천 정도가 금융자산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실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은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없는 사람하고 같이 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주택을 가진 사람은 또 이제 자산이 확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금융자산만 이제 10억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게들에 보면은 5분이라고 자산이 제일 많은 계층, 그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부동산 포함해서요. 예, 그 다음에 3분위가 중간 계층 되는데요. 거기도 이제 순자산 기준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50만 원이 필요하다. 아까 꽤 이제 그거는 서울의 기준으로 했으니까 꽤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국민연금을 이제 150만 원 받는다 하면 그걸 빼시면 돼요. 그러면 2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을 내가 평생도록 벌기 위해서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산이 얼마쯤 돼야 될까 하면은 대략 3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6억 원 같은 경우에 아까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50대의 총자산하고. 여러분들이 금융자산만 보시니까 자꾸 이게 내 돈이 모자란다 그러는데요. 주택자산도 주택연금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게들이 하우스 일지 캐시프원입니다. 집은 많이 들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에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자산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주택 포함해서 자산을 하면은 대략 주택 포함해서 한 6억 원 정도, 뭐 이 정도 자산이 되게 되면은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은퇴소득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적정한 은퇴소득을요. 이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로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뒷부분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을 직접 쓰신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님과 함께 읽어보고 있고요. 키워드를 좀 열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60년대생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60년대생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부터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제목이 60년대생이 온답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인데 간다가 아니라 예. 온다입니다. 예. 이건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이제 제 또래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써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은 뭐 그 돈 많은 부자 세대들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요. 40대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가는 것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사라지는 세대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내년 정도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0년대생들이 딱 이때 초고령 사회를 이제 접어들면서 초고령 사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60년대생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예를 들어 50년대생의 베이비 부모 중에 50년대생,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 중에 70년대생. 예를 들어 55년에서 59년이 베이비 부모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0년대생이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70년에서 74년생이 또 베이비 부모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간에 딱 60년대생들은 자기들이 10년 동안의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응집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초고령 사회의 어떤 문화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이제 펼쳐지면서 초고령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사회적 흐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60년대생들이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도대체 60대, 70대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60년대생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0년대생들은 인생의 오전에서는 가는 것이지만은 인생의 오후에서는 이제 중심 세력으로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고령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세대일 수도 있겠네요. 60년대생들. 예,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세대입니다. 또 이제 60년대생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 마처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책에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 예. 좀 씁쓸한 거기는 한데요. 이 60년대생의 특징을 좀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 부모가 우리나라가 한 1,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860만 명이 이제 60년대생들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의 양적인 면에서 사실은 중심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베이비 부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5년, 59년, 70년, 74년, 5년씩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60년대생들은 이제 중간이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중에서요. 앞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를 많이 이끌어가게 될 텐데 그 이제 사회 문화의 중간이자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60년대생들은 소위 말해 이제 민주화라는 것하고 같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어떤 공통된 어떤 자기들의 문화적 코어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응집력이 꽤 강한 편이고 그리고 60년대생들은 숫자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 진학자들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그때 졸업 정원제 실시하면서 30%를 더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생들이 대거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거 해봐야 뭐 전체 대비해서 한 25% 정도이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약간은 이제 학력이 높은 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생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1960년이 이제 60년생이 처음 태어났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79달러였는데요. 지금의 이제 퇴직할 때는 거의 3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세대가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가장 찢어지도록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선진국에서 은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도국, 중진국, 선진국을 다 경험한 이제 유일한 세대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까 마처 세대 네. 이제 문화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마지막 아직도 내가 봉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세대이고 아시다시피 60년대 아마 자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전혀 내가 자녀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60년대생은 또 이제 문화적으로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관계에서도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 아는 이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60년대생이에요. 자기가 조교 때는 자기 교수님 골프 부킹까지 다 해주고 하는 걸 다 하는데 네. 요즘 자기는 조교들한테 뭐 못 시킨답니다. 자기가 알아서 혼자 뭐 다 하고 그런다는 것인데 네. 그러나 이제 문화적 변혁에 사실은 전환기에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떼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라떼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라떼는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60년대생들 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일상 속에 그렇게 또 변화가 스며든 거죠. 네. 예. 근데 마처 세대이기도 하고 후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에서 퇴직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퇴직한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인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보다 이걸 또 먼저 겪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예, 고령화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 좀 일본을 맞습니다. 따라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일본에선 단카이 세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이제 베이비 부머들, 은퇴한 예. 세대들을 표현하는 예. 거죠. 예. 이게 정확히 어떤 예, 의미입니까? 일본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 부모가 보통 시작됩니다. 네. 미국도 46년 이렇고요.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이제 47년, 49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카이 세대가 단괴, 한자로 쓰자면 단괴이고요. 단괴라는 것은 막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은 이제 70대 이제 들어서 되고 고령 후기에 이제 접어들고 그렇습니다. 고령 후기라는 게 이제 75세인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일컬어서 이제 도망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치는 세대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50년대부터 초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47년에서 49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60년대 이때 이제 막 성장을 네.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할 때가 60년대니까요. 고도 성장기는 다 누리고 황금기를 누리는 그렇습니다. 세대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 80년대는 뭐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자기들의 정부 재정은 또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남기고 부채를 지금 이제 일본이 GDP 대비해서 거의 한 2.5배 정도 부채를 갖고 있는데요. 그 부채를 남기고 도망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 다 함께하고. 예,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세대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부담은 또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또 안고 있다라는 예, 지적인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60년대생이 온다라는 것에서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자기의 편익을 누리고 비용을 쓰고 지출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사라지는 세대가 아니라 좀 사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에 주역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사실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네요. 혜택 받을 거 다 받고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그건 이제 일본의 뭐 40년대생들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60년대생들은 이제 온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60년대생들도 취업할 때가 거의 이제 9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86년이 3조 호황 해가지고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후에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는 뭐 취업하는데 대기업 이런데 뭐 쉽게 다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60년대생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많은 걸 누렸습니다. 물론 그 세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낙오한 사람들은 이제 좀 양극화가 생기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앞 세대에 비해서는 부를 많이 이제 쌓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단카이 세대처럼 이제 그런 걸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연금 개혁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 부채 앞으로 쌓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베이비 부모를 비롯해서 60년대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생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서로 다투는 상쟁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앞으로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는 60년대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게 이제 60년대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상쟁의 길, 서로 다투는 길이라면은 뭐 연금도 나는 다 받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사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가 다 받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해서 내가 좀 더 오래 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정년을 연장하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이가 막 커지는 사회 같으면 괜찮은지 이제 성장이 거의 멈추면서 파이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같은 일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경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와 손주가 이제는 경쟁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을 두고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야 될 거고요. 사회에 대한 복지를 더 많이 요구할수록 미래 세대는 그 부담을 더 지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60년대생들이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대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60년대생들이 이제 만들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저성장되고 그다음에 저출생 초고령 사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지금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길이 좀 울퉁불퉁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60년대생들은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도망치는 세대였다면은 네.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은 울퉁불퉁한 길을 좀 고르는 세대, 평탄하게 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생들의 선택에 따라 어느 길을 가느냐가 결정되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면서 가는 세대. 그게 또 이제 후대에게는 또 하나 이제 선례, 좋은 그렇습니다. 길을 이제 닦아놓는 그런 사례가 될 테고요. 앞에서도 이제 그 인생 2막의 새로운 직업 재취업, 재고용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이기도 합니다만 사전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서도 알려주셨는데 60년대생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이 있다고요. 제가 아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 4가지가 조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0년대생들이 재취업을 할 때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단순 노무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현재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 가장 성공하는 요인이 자기의 전문성을 아주 이제 갖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를 갖는 것입니다. 그걸 좀 쉬운 말로 한다면은 저쪽 업계에서는 저 사람이 뭘 잘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재취업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성공 요인은 자기의 전문성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자격증이 제일 성공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속합니다. 아무래도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더라도 좀 이제 소득이 떨어지지만은 동종에서 이종으로 갈 때는 뭐 아주 좋은 자격증을 따지 않는 한은 이제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이제 단순 노무로 갈 때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건 뭐 다른 기술을 필요 없고 그냥 눈높이를 낮추는 것. 뭐 이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해본다면은 결국 전문성,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이게 이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꼭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재정 소방 훈련 이런 우리가 또 불날 걸 대비해서 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 훈련인데 재정적인 소방 훈련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보통 보면은 소득에 이제 재취업을 한다 그러더라도 보통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소득이 뚝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런 소득하에서 우리 가계의 지출이 과연 이 소득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원래 재정 소방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이게 처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이제 그 가계 파산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가계 파산을 이렇게 쭉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맞벌이 부부들이 파산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던 부부가요? 예, 예.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네. 소득이 높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들은 서로 이제 소득이 높다 보니까 학군이나 이런 데를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소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싼 집을 사는 것이죠. 돈을 빌려서. 그런데 한 명이 직업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은 이제 해고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 소득으로 이 부채를 감당을 못해서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예를 들어 둘이 벌다가 한 명이 못 벌더라도 나의 가계의 이 부채나 지출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체크해봐라는 의미가 이제 재정 소방 훈련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노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의 소득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소득이 절반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계의 부채라든지 지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의외로 60대 들어가서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외로 또 많이 듭니다.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신 것 이런 것도 이제 비용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예를 들어 요즘 이제 그때 한국은행도 이제 보고서에 썼지만은 요양 관련된 비용이 풀로 한 달에 쓴다면은 350 정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비용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결혼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등등 의외로 60대도 비용 지출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출 요인과 자기의 소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 재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가계에 부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 이것 5가지 정도가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의 소방 훈련이 미리미리 필요하다.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고.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미리미리 또 구조 조정을 해놓을 필요성도 이제 가계 내에서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운시프트가 필요하면은 다운시프트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뿐만 아니라 노년기 분들을 일컫는 용어 중에 키워드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뭔가 활동적인 노년을 네. 뜻하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요즘 장년층은 어디 가서 이제 환갑 되신 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표현하기가 좀 요즘은 결례더라고요. 상식입니다. 그렇죠. 요즘 환갑도 거의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잔치라는 것도 이제 옛말이 된 거고요. 이제 칠순이 환갑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지도 달라졌고 실제로 젊게 사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 눈높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탄력이 생긴 겁니다. 예, 탄력적인 노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면 활동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써야 할 돈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좀 뭔가 필요한 것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70대, 80대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 세대, 이 연령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액티브 시니어로서 역할을 할 거라는 거고요. 액티브 시니어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지식도 있고 부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활발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것이다. 소비 생활도 활발하게 할 것이고 한 것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50대 중반부터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으면은 대략 60대, 7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에 하나 더 덧붙이면 이들의 특성에 덧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파워 시니어입니다. 파워 시니어. 예, 파워 시니어라는 것은 부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비를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활동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또 안 될 때 그 특징만 갖고 있는데요.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의 경제나 사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액티브 시니어 플러스 파워 시니어 그게 앞으로 이제 좀 형성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그리고 파워 시니어까지. 예, 예.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고 네. 파워 시니어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노년층 시장에 많이들 뛰어들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이제 네. 그 2000년대하고 이제 2010년 이때까지 보면은 가장 연령층이 많았던 것이 2040입니다. 20대, 30대, 40대예요. 네. 지금은 이제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60이 이제 가장 가구 수도 인원 수도 가장 많고 일종의 소비의 타겟 집단인 것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니어 마켓이라고 그런다면은 적어도 이제 60대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70대가 상당히 숫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의 주력층으로 잡으려면은 아직도 한 10년, 15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한 10년, 15년 기다리면은 이제 50, 70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니어 시장이 아주 이제 활짝 꽃을 피우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니어 시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2000년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건 너무 빠릅니다. 그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2010년까지도 2040이 소비의 주축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어차피 인구 구조였고요. 지금도 이제 40대, 50대, 60대니까 아직은 이제 시니어 시장이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고령자 숫자는 늘어났지만은 소비의 주력층은 여전히 40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데 한 10년, 길면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5070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 시장이라는 게 첫째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꽃을 피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서두르는 고령화 하니까 금방 고령화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는데 40대가 50대가 되려면 10년이나 걸립니다. 천천히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액티브 시니어나 이런 시니어 시장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덜 성장한 것은 생각보다 아직은 고령자 숫자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니어 마켓이나 시니어 상품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뭐 보행 보조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50대, 60대 같은 경우 소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금 예를 들어 브런치 마켓이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미 사실은 50대, 60대가 소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니어라는 것은 뭐 이제 원래 정의하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을 시니어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을 일단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 개념을 떨쳐버리고 시니어가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의 영역으로 간다면 지금 이미 60대가 자동차를 많이 산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 시니어들의 타겟으로 한 시장은 이미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니어들이 수요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시니어 상품으로 본다는 이 정의를 깨뜨려야 돼요. 훨씬 폭넓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기존에 없던 시니어들이 수요하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상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측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상력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우리가 바이오 치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영역이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릎 관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조금 척수에서 이제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 주입하는 그 방식을 썼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 무릎이 완전히 나았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I 로봇도 다 시니어의 제품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현대차가 인수했잖아요. 네. 현대그룹이.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서 이제 인간을 닮은 로봇인데요. 그 창업자가 마크 레이버시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은 앞으로 로봇이 AI하고 로봇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봇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핸디캡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노인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들 영역으로 이제 앞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시니어 시장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시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령층 면에서 이제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아주 성장하려면은 아직도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 10년 동안 성장해 나갈 겁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으셔요. 근데 이게 투자니까 금방 대박이 났다. 그것은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니어의 대상 상품을 일반적으로 좀 폭넓게 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생각지도 않은 하이테크 영역까지 앞으로 시니어의 이제 제품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것도,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앞으로 꽤 괜찮은 비즈니스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아까 바이오라든지 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속하는 것이거든요.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이죠. 사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예. 그 이후에 고령 사회, 이제 예. 초고령 사회까지 됐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찾아온 건 아니고 또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 연령층도 또 앞으로 서서히 변하게 될 거고, 예. 기업들도 그 흐름을 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또 엇갈릴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좀 이제 전문가의 권위를 빌리는 것이 낫기도 한데요. 예. 그 미국의 MIT 이제 랩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 랩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에이지랩의 이제 연구소장이 조셉 커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인들을 여가 생활만 찾고 이동 보조기구만 찾는 존재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들의 타겟 상품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하이테크의 영역들이 앞으로 새롭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분들이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고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더 넓게 또 불편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 하이테크로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N차 인생입니다. N차 인생. 예. 아까 그 인생 2막 이거랑 좀 맥이 닿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인생 2막을 이제 좀 더 이제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의 삶을 보라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삶은 세 단계였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3단계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또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의 삶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세분화 3등분 돼 있던 것을 이제는 그 틈틈의 시간으로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20,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들의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들로 이제 삶이 바뀌어 간다는 의미에서 좀 이제 N차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60년대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인생 오후에 접어들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선배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인생 3모작 이 정도까지 가능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60년대생들도 조금 길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또 도전을 해야 되겠고. 저는 이제 이제 제가 한 1년 전인가 이제 어디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옆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어디 놀러 가고 뭘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짧을 때는 뭐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수명이 길어지면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수명이 길어졌을 때는 좀 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일컬어서 이제 아레테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레테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덕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런 것들을 이제 아레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인생 오후에 접어들더라도 60세부터 본다면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20년 정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이때 동안 가지고 있던 탤런트 혹은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발견하고 꽃피우는 시기가 60도 인생 오후에 가졌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전에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대륙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것으로 일종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00세 시대는 삶을 하나 더 그냥 윤회에서 한 번 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윤회에서 태어났는데 과거 기억을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유하자면. 예, 그렇게 본다면은 나 자신을 좀 더 한 번 더 발견을 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을 하고 내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깊은 곳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 깊게 해본다든지 내가 못한 것을 더 깊게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진행되었고요. 네. 예, 우리나라도 근래 이제 강만수 장관 예, 이전에 이제 장관하셨고 지금 이제 7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실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지금 소설가로 등단했어요. 지금 글 쓰신다고. 예, 네. 예. 그리고 진짜 이제 문예지에 이제 정식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상을 해서 소설가가 되셨는데요. 이제 70대 신인 작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경제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로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제 소설가가 돼 보겠다고 가출까지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만수 장관님은 그런 아르테나 이제 탤런트가 있었던 것을 이제 꽃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더 깊게 천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100세 시대에 이제 베이비 부모나 60년대생들은 그런 쪽에 자신들의 이제 아르테를 좀 더 찾아가고 하는 것들 그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60년대생의 N차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데 내가 뭐 30대, 40대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를 이제 60대 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발견인 일에서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릴 적에 정말로 좋아했던 걸로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꽃피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집 한 채 밖에 없다. 이게 물론 이제 느끼는 게 지역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전체 자산의 70%가 집이고 부동산이고 살고 있는 집이고 이른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집은 이제 집 한 채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노후에는 꼭 필요한 게 자기 집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은 이제 임대료라는 것이 나가게 되는데요, 고정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자기 집에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넉넉한 분들은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가 생활은 되게 어렵고 쪼들리는데 집은 그냥 내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뭐 보통 보면은 뭐 150, 200원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그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70대부터 시작한다면은.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하고 합치면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나 150, 그다음에 주택연금 200 이것만 하더라도 350이 돼서 대충 적정 지출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제 주택이 2채 있다든지 3채 있다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연금이 최근에 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까지만 가입 자격을 두었다가 이제 12억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상향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시가 기준으로 한 17억, 18억 정도 되는 집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이 2채 있더라도 2채를 합쳐서 가격이 이하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집은 주택연금을 받고 나머지 한 채 있는 곳은 임대를 받고 이러면은 이것하고 국민연금을 합치면은 또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든지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땅이나 다른 부동산을 활용한 연금 부분도 조금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동자산을 연금화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거주 안정성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임대료 지출이라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낄 수 있고 또 연금까지도 현금 흐름이 또 생기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게, 저는 아직 이제 공감을 못해서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충돌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서 3공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아직은 이제 그 연령대에 해당이 안 되셔서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들 친구들은 거기 많이 해당됩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제 자녀들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중심이 사실은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뭐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나가면은 이제 부부 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남자가 은퇴를 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들어오는 건가요? 예,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자녀 중심이고 남자는 집에 빨리 못 들어오고 있다가 이제 아내 혼자 남아 있는데 남편이 덜렁 들어오고 자녀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 예. 지금까지 안 해봤던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부부의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30이라고 이제 제가 사실은 칼럼 쓰고 제일 인기가 많던 것이 이 칼럼입니다. 첫 번째 이제 30에서 이제 공이 뭐냐면 공간입니다. 이제 빌공자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간을 각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우리는 아파트 문화이니까 1층, 2층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국에 보면 1, 2, 3층 돼 있어서 서로 좀 떨어져 있고 한데 누구는 거실에 있고 누구는 침실에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여하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참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로 공간을 두어서 너무 같이 있는 시간을 같이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간은 각자의 프라이버시 영역에도 속합니다. 어디 나가느냐, 뭘 하느냐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일종의 공간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공간, 틈을 두는 것이고요. 사람은 어디나 틈을 주는 것이 원활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까이 가면 불편하시죠. 틈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약간의 틈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대문하고 우리는 본체하고 항상 공간을 두는 겁니다. 벽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이 첫 번째 사람 사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이때는 공감? 이때는 어떤 감정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함께 공자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금 이야기가 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남성과 여성은 지금 60년대생 이상 베이비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보다는 이제 외벌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바깥 일에 전념을 하고 여자는 이제 가정 일에 전념하니까 철저하게 노동의 분업입니다. 노동이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되면은 노동에서 소외돼요. 그게 어떠냐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은 평생 집에서 편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성은 남성이 밖에서 편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골프 치고 워크숍 가고 출장 가고 나는 이 말 안 듣는 자녀들 됐고 평생 나도 전문성이 있고 배웠는데 나는 이 일만 했다. 이것들이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사실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깊은 슬픔입니다. 여성은 그 슬픔을 갖고 있고요. 남성은 또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힘든 것 이런 슬픔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들면 폭발합니다. 그 폭발하는 것이 예를 들어 평생 당신 집에서 뭐 했냐, 평생 놀고 있었는데 이것 좀 하면 안 되나 하면은 이제 거의 원폭 수준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이때 동안 밖에서 뭐 놀고 한 게 뭐 있냐 하면은 남성은 깊은 슬픔에 빠져요. 남성은 여자처럼 이게 폭발은 못하지만 남성은 원래 여성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막 이야기를 해서 풉니다. 근데 남성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와서 특히 혼자 노년에 고독해집니다. 더더욱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를 단절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공감도 중요하지만은 베이비 부모들은 이런 노동의 분업에 따른 이런 소외, 슬픔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영역에 대해서 좀 이제 리스펙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 안 듣는 애들도 있고 평생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당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런 이제 남성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밖에서 일어나라 참 이제 고생 많았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공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다른 말로 드물게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패션이라는 게 깊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민, 공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감을 컴패션이라는 것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공분. 이때 이것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공분 함께 나눈다.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공분하니까 같이 분노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제 탓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고민해도 이것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집안일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예. 왜냐하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남성들은 이렇게 이제 자녀들도 다 나갔는데 별 일도 없는데 당신 뭐 혼자 일해도 괜찮겠네 하는데요. 사람도 나이 듭니다. 여성도 나이 들면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공간, 공감, 그리고 공분. 예, 이 세 가지를 옛날에 우리가 삼정성을 삼공이라고 그랬는데요. 집안에 이 삼정성을 두시면은 저는 은퇴 부부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슬기롭게 노후에 또 많은 시간 함께 하셔야 되는데 슬기롭게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 30 은퇴 이야기를 부부가 들어봤고요. 아니고 젊은 지금부터도 부부에도 해당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60년대생이 온다. 김경록 고문님과 직접 읽어보고 있고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고문님께 저희가 직접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 구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구절이 조금은 긴데요. 네. 제가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둘까 개인적 삶의 측면에서 둘까 이 책은 이제 두 가지 메시지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 삶의 차원을 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써놨는데요. 삶은 디지털적이다. 특히 이제 인생 오후에는 1에서 0으로 변하는 게 많다. 페르소나, 아레테, 관계망 이 셋이 인생 오후의 디지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조금 어려운데 살짝만 풀이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 질문을 유도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삶은 디지털적이라는 것은 0에서 1과 1에서 0으로 변합니다. 급작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0에서 1로 변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면서 없던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인생 오후에 접어들게 되면 있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녀가 결혼을 해서 나가버리고 내 직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1에서 0으로 디지털적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아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안 인생 오후에 자기가 쓰고 있던 가면을 확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인생 오후의 가면으로 과감하게 바꿔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부장, 뭐 상무 이런 것들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이제 요소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아레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내가 나의 발견인 것이죠. 네, 그걸 해나가는 것.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제 관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부와의 관계, 나의 친구와의 관계. 이제 괴테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없는 천국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아무리 돈을 갖춰놨더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0으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인생 오후의 디지털적 변화에서는 저는 페르소나를 잘 바꿔 쓰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발견을 하는 아레테, 그리고 관계망.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에서 0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노후. 네. 근데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또 우리에게 미리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걸 또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근데 이게 60년대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70년대생, 80년대생 그렇죠? 그 이후에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오늘 60년대생이 온다 별책부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김경록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